영훈국제학교 입시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학교 관계자들을 잇따라 조사하는 등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비싼 교육비에도 불구하고 국제학교 편입학 인기 있었던 이유는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사교육비를 줄이고 또 내 아이의 적성을 키워주는 방법. TMD 교육그룹의 고봉익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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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영훈국제중학교 사태도 그렇고 제가 이제 경제부 기자를 오래 했는데 노후 준비, 연금, 저축 여기서 제일 걸림돌이 자녀 교육비 때문에 못하겠다. 우리나라만 이렇게 좀 유달리 교육열이 센 겁니까? 네,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뭐 OECD 팩트북에서도 밝힌 것처럼 사교육비가 전 세계 1위인데요. 네. OECD 그렇죠. 전체 평균의 4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 선진국들의 평균적으로 자녀들에게 쏟는 비용의 4배. 네, 4배. 엄청나네요. 네. 정말 엄청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교육자로서 네.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좀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네. 어땠나요? 영훈국제중학교 사태는 여러모로 대한민국 교육계의 좀 어두운 면을 여실히 보여준 사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재벌가 자녀가 이제 입시 부정이 밝혀졌고요. 그다음에 행정실장이 이제 부모님에게 정찰제로 계속 뒷돈을 받은 것이 밝혀져서 또 이제 구속이 됐고, 이제 수사가 확대돼 보니 또 대원중학교까지도 입시 부정이 있는 것이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 처음 영훈이나 대원 국제중학교를 설립할 때 이 논리는 국제화 정보화 시대를 선도할 글로벌 인재 양성, 그다음에 장기 해외 거주 학생 교육 연계성 강화, 명분이 많네요. 네, 조기 유학 욕구 수용, 그다음에 서울 학생 지방 국제중학교 진학에 따른 학부모 부담 고려 등이었는데, 사실 이런 명분과 논리로는 이제 충분히 국제중학교 설립이 가능했지만 실제 국제중학교 설립돼 보니 연간 교육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1,500만 원 이상, 뭐 이제 부대 비용 빼고 그러니까 실제 일반 서민들은 갈 수가 없는 그런 학교였던 거죠. 웬만한 사립대학교의 그렇죠. 1년 학비보다 더 비싸니까요. 근데 이제 애가 뭐 그냥 어떻게 해서 애가 공부만 잘 할 수 있다면 어떤 뭐 방법이 있으면 이렇게 뭐 비리를 저지르고 돈을 안 쓸 텐데 혹시 뭐 공부 상위 1% 잘하는 아이들의 공통점 뭐 있습니까? 그것만 알면 뭐 굳이 이렇게 돈 안 들이고 어떻게 방법 있지 않겠습니까? 네, 실제 그 대한민국 상위 1% 학생들의 이제 공통점에 대한 연구 조사가 있는데, 연구가 놀라운 사실은 그것이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공통점이었던 거였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게 있군요. 그 공통점이 재미있는 건 이 IQ가 높았다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사교육비를 많이 썼다는 것도 아니었고, 뭐 부모님이 뭐 특별히 어떤 특정 지역에 살면서 특정 무슨 이렇게 뭐 직업군이나 학벌이나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 공부 감성이라는 게 밝혀졌는데요. 공부 감성. 공부 감성은 이 무슨 이렇게 단순한 느낌하고는 좀 감정하고는 다른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본인에게 남아 있는 습관 같은 건데. 예를 들면 공부 희열도라고 해서 새로운 지식이 머리에 들어갈 때 기쁨을 느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기쁨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뭐 공부 미래 확신도, 그래서 엄마 아빠가 시켜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공부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내 인생과 미래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공부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혹시 학교 다닐 때 부모님이 뭐 건강 나빠지다 빨리 자라 그랬을 때 엄마 저 조금만 더 공부하고 자면 안 돼 이렇게 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죠. 네, 근데 이제 거의 모든 사람들의 연구 결과 태어날 때부터 새로운 지식이 머리에 들어갈 때 기쁨을 느끼는 뇌를 가지고 태어난답니다. 근데 그게 있는 사람은 모르는데 없는데 그걸 키워줄 수 있어야 뭐 솔루션이. 근데 이제 그것이 없는데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다 있었는데 4살부터 10살 사이에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공부의 양보다 질에 집중하면 그 공부 결도가 계속 유지가 되는데 공부의 양에 집중하면 공부 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몇 페이지 풀었어, 몇 시간 공부했어, 그럼 공부 감성이 떨어지는 거고 새롭게 알게 된 게 뭔지를 물어보면 공부 감성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는 공부 자체의 재미를 느끼는 그런 질에 집중하는 거라면 13, 14세부터 중학교 때부터는 그 공부 미래 확신도라는 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꿈과 목표가 없으면 공부 자체가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공부 자체가 재밌었다면 그 이후에는 진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예,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면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공부 자체의 의미를 잘 모르는.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은 왜 공부하는지 자꾸 물어보죠.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공부 감성을 키워주려면 이 아이들한테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알게끔 해줘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앞서 잠깐 언급을 하신 뭐 진로 교육 중에 하나인가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의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육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아주 중요하게 공통적으로 정규 과목으로 있는 과목이 진로 교육입니다. 뭐 빠른 나라들은 초등학교 한 4, 5, 6학년 때부터 독일 같은 나라, 그다음에 늦어도 중학교 때까지는 진로 교육이 필수로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학생들에게 왜 공부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교육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어릴 때 왜 적성 검사라고 해가지고요. 그냥 책상에 앉아놓고 시험지 같은 거 주면서 막 체크하라고 하잖아요. 적성 시험도 컨닝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진로 교육 중에 하나인가요? 아니면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다른 건가요? 진로 교육은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진로 교육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나발견하기. 한번 보시죠. 네네. 이 진로 교육을 잘 하면 돈 안 들이고 애가 저절로 공부하고 싶어 하고 목표를 가지고 좋은 데 가서 돈이 안 드는 돈 안 드는 진로 교육 3단계. 첫 번째 나 발견하기요? 네, 나 발견하기라는 단계가 있고 두 번째는 세계 발견하기라는 단계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인생 설계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초중학생 어린 애들한테도 이게 이해가 되나요, 애들이? 초등학교 한 고학년 정도부터 한 11세, 10세 정도부터는 이제 하는 교육인데요. 나 발견하기라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나의 재능은 뭐고, 흥미는 뭐고, 그다음에 나의 성향은 뭐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는 뭐고,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해 나가면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면 행복하고 어떤 일을 하면 성공할 수 있겠구나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세계 발견하기란 그 앞에서 발견한 내가 이 사회 어디에서 일하면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을지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문, 예술, 스포츠 각 분야를 이렇게 탐색해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생 설계란 이 세계 발견하기에서 탐색돼서 내가 관심이 간 분야에 대해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한번 쭉 로드맵을 그려보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좀 이게 좀 어려운데 좀 뭐 부모님한테 제일 궁금한 거는 첫 걸음 좋습니다. 이게 이렇게 진로 교육을 하면 돈 안 들이고 애가 공부 잘한다는데 진로 교육 첫 걸음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뭡니까? 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애들한테.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검사를 말씀하셨는데 이 검사는 나 발견하기에 시작할 때 잠깐 참고 자료를 하는 거예요. 검사 가지고 이 나를 발견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하셔야 될 제일 첫 걸음은 학생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질문을 자꾸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예를 들어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어떤 걸 편하게 느끼는지. 왜냐하면 그 1983년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발표한 다중지능 이론에 의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연구 결과 2가지가 밝혀졌는데 하나는 본인이 가지고 태어난 재능을 발견해서 키운 사람이었고 자기 재능이 뭔지. 두 번째는 자기 성찰 지능이 있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성찰 지능. 자기 성찰 지능이란 내가 어떤 사람들을 잘 알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한 대학생이 찾아와가지고 본인한테 3가지 기회가 생겼는데 뭘 선택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하나는 교수님이 자기 밑으로 들어와서 내가 키워주겠다고 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아버지 친구가 중소기업 사장님인데 좋은 자리를 알아봐 주겠다고 한 거고 세 번째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자격증이 있는데 이 자격증과 관련해서 취업이 쉬워졌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도대체 자기는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정말 성공적인지 모르겠다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자기 성찰력이 높은 학생은 쉽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하는 게 뭔지 알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알고 성향은 이제 내가 편한 건데 예를 들면 똑같은 수학에 재능 있는 학생도 수학 교사가 되는 성향이 편한 학생이 있고 수학 사업가가 되는 성향이 편한 학생이 있거든요. 혼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치는 내가 행복한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걸 하는 게 내가 행복한지 이런 걸 알면 주어진 그런 것들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봄으로써 내가 정말 잘하고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는 걸 고르는 게 쉽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주변에서 이게 좋아 하다 보면 아이들이 나도 모르게 나의 그런 감정과는 상관없이
너 뭐 하고 싶니? 그러면 옆에서 의사가 좋대. 그러면 저 의사 하고 싶어 이러는 네, 경우가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나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걸 좀 더 객관적으로 하기 위한 어떤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제 진로 교육이 이제 도입된 지 얼마가 안 돼서 잘 모르시긴 하시는데 나를 발견하는 이제 책 같은 거나 게임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군요. 뭐 보드 게임 같은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부모님과 쉽게 할 수 있는 무슨 가치관 경매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입하셔가지고 저희는 꿈데이라고 얘기하는데 부모님이 한 달에 한 번씩 꿈데이를 만드셔서 자녀와 함께 그런 게임을 하시거나 그런 교재를 가지고 같이 대화를 나누시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걸 그냥 순서로 나가다 보면 내가 이런 거에 흥미가 있구나,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쉽게 찾아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들 사실 궁금한 거는 아이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부모가 먼저 애를 좀 파악하면 우리 애가 어떤 애인지 그렇죠. 애가 자기를 파악하기 좀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부모가 애가 어떤 애인지를 우리나라 부모들은 다 자기가 천재인 줄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파악해야 됩니까, 이게? 사실 제가 이제 부모님들을 앉혀놓고 우리 아이가 남보다 잘하는 거 아시는 분 손 들어봐 주세요. 그럼 100분 중에 한 3분 손 드시는데 못하는 거 아시는 분 손 들어봐 주세요. 100분이 손을 드세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본인도 모르게 못하는 거에 자꾸 집중을 하게. 애 잘하는 건 놔두고 못하는 것만 집중한다. 그런 좀. 근데 밖에 나오면 다 천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이 또 두 가지만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너무 학벌 위주의 상황 때문에 우리가 영혼중 사태 같은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번 내려놓는 게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야 잘하는 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마음을 하나 갖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아이가 이상하게 보이는 것도 잘하는 것일 수 있다는 생각도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뭐 너무 꾸미는 거 좋아하고 멋내는 거 좋아하면 어떤 부모님들은 너 그러다가 죽을 때도 거울보다 죽겠다 이러시는데 그건 종합력의 재능일 수 있어요. 종합력의 재능이 있으면 전체와 부분의 인과관계가 있어서 역사, 세계, 지리 같은 걸 잘하거든요. 만약에 어떤 아이가 계획을 잘 못 세우고 규칙을 잘 안 지키잖아요. 그런 건 독창성의 재능일 수 있습니다. 그 독창성의 재능이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의 사례예요. 어떤 아이가 막 영화 보면서 막 너무 심하게 울고 뭐 드라마 보면서 주인공이 돼버리고 이러면 그건 공감의 재능일 수 있거든요. 공감의 재능은 이제 대표적인 예가 오프라 윈프리 같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에 대해서 어떤 부분도 다 재능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재능이 보이기 시작하죠. 마지막으로 저 학부모님들한테 짧게 한마디, 학부모님들한테 좋은 한마디만 좀 주십시오. 미국에서 그 실화인데 어떤 어부가 돌인 줄 알고 대문밑에 끼었던 돌이 지질학자가 지나가다가 발견해 보니까 다이아몬드였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의 재능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 아이는 돌처럼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재능을 발견하는 순간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부의 눈이 아니라 지질학자의 눈을 가지시길 바라는 것이 이 말씀 너무 좋으십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MD 교육그룹 고봉익 대표였습니다.